여러분, 이건 다 조작된 겁니다. 이 여자는 가짜라고요. 아니. 재벌 회장의 아들 민석이 소리치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의 손에는 유전자 검사 서류가 꼭 쥐어져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늘 한쪽의 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재벌 대기업 회장을 둘러싼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번개가 창문을 찢듯이 스쳤습니다. 한남동의 대저택 안은 불빛 하나 없이 캄캄했고 회장 강도연은 책상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장을 움켜쥔 그의 손끝이 떨렸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경비가 달려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부수자 비에 젖은 도연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어둠 속을 가르자 그의 얼굴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채로 도연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민서가 새어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문 밖에는 가족이 아닌 비서와 법무팀만 서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심장 제세동기를 준비하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전류가 흐르자 그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한동안 평선을 그리더니 다시 불규칙하게 깜빡였습니다. 맥 잡혔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의 안도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반쯤 감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보고 싶었던 얼굴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자 장남 강민석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첫마디는 안부가 아닌 계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지분은 아직 본인 명의죠? 의사는 가족 간 대화를 자제하라 했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민석은 변호사에게 시선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유언장 정리부터 해야겠군요. 그 말에 도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박기의 수치가 올라가며 삐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가족을 제지하자 민석은 짜증을 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엔 차가운 공기만 남았습니다. 비서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가족분들이 곧 다시 오실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간병인을 새로 모셔보는 건 어떨까요?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선 노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오랜 성공이 남긴 건 돈과 명성 그리고 텅 빈 병실뿐이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윤하은 씨라고 합니다. 이름 석자가 적힌 종이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옮기지도 않은 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누가 내 곁에 남을까?
심박기 소리가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하은이라는 이름이 병원 기록에 처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병실의 커튼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햇빛이 천천히 들어와 병실의 공기를 덮었습니다. 그 빛 사이로 간병인 윤하은이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걸었고 손에는 따뜻한 물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전입니다. 얼굴 좀 닦으실까요? 그녀의 말투는 단정하고 낮았으며 어색하지 않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잠시 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닿을 때마다 도연의 숨결이 조금씩 고르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의료기기 대신 조용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하은은 침대 옆에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약 봉투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식단표를 새로 붙였습니다. 손글씨로 죽소고기, 물 150ml, 오후 2시 약 복용이라고 적힌 메모가 깔끔하게 붙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듯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분 다른 병동에서도 평판 좋았어요. 일은 완벽하고 말은 조심스럽죠. 도연은 그 대화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회의실에서 명령만 내리던 자신에게 누군가 조용히 챙겨주는 건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 낯설미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이불을 쥐며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은은 직접 죽을 덜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움직임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꾸밈없는 집중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몇 살인가? 그의 낮은 목소리에 하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31예요. 어릴 때부터 병원 일을 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도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그가 잃어버린 딸이 살아있다면 딱 그만큼이었을 나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은은 침대 옆에 조명을 낮추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시끄럽다고 생각했지만 곧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음 대신 음악이 흐르자 그는 그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창문을 닫고 문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작은 글씨로 기록했습니다. 심박 안정, 식사량 70%, 오후 통증 1회. 그 기록 위에 묻은 펜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침대 곁을 한번 바라보고 불을 껐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자 창밖에 빗방울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커튼을 정리한 뒤 머리끈을 풀고 머리를 묶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그녀의 목 뒤로 향했습니다. 목덜미 아래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흉터의 모양은 도연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상처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30년 전 폭우 속 유리 파편에 베었던 어린 딸의 상처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작은 은빛 십자가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세상에 단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손끝이 떨리며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손이 미끄러지셨어요. 그녀는 재빨리 식탁을 정리하고 그의 손등을 닦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하은이 손을 거두자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목걸이, 오래된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차고 다녔어요. 그 대답에 도연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목걸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폭우, 미끄러운 도로, 차 문이 열리고 품에 안긴 아이의 울음소리. 그날 자신이 아이를 두고 달려야 했던 이유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목걸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십자가 안쪽에 새겨진 미세한 각인 KDH 107. 그는 자신이 그 문자를 새겼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자리를 정리하고 병실을 나서자 도연은 즉시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장비서, 지금 그 간병인 신원을 확인해 봐요. 조용히. 비서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금속 공예로 만들었던 브로치와 목걸이, 도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 중심에 새겨진 선,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덮으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요동쳤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날의 폭우는 이미 멈췄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병원 복도에는 의료기기의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장비서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은이 사용한 종이컵과 칫솔, 베개 위 머리카락 몇 가닥을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코트 안에 숨긴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병실을 나섰습니다. 바깥 복도에서 간호사와 마주치자 장비서는 짧게 인사만 남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혹시 진짜 딸이라면? 속으로 중얼거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 3시 의뢰받은 유전자 샘플이 비밀리에 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과정은 회장의 지시로 공식 문서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비서실로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그 서류를 펼쳐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부녀관계 일치율 99.9%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땀을 쥔 채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있었고 오래된 그림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장비서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은 도연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하늘로 향했습니다. 30년 전의 폭우, 그리고 떠나보냈던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스스로 움직여 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빗방울이 다시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다시 날 심판하는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비가 오는데 창문을 여셨어요. 감기 드세요. 하은이 그의 어깨 위로 수건을 덮자 도연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은은 이유를 모른 채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리는 순간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찾았구나. 그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장비서는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마치 무거운 죄를 짊어진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빗소리 사이로 도연의 낮은 숨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이른 오전 병원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방송 장비의 불빛이 병동을 뒤덮었습니다. 장남 강민석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지금 터뜨려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간병인 윤하은이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흘려보냈습니다. 순식간에 병원 정문 앞에는 재벌가 비밀딸 의혹이라는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간호사들은 당황했고 병원장은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은은 상황을 모른 채 식사 준비를 하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뉴스 리포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손에 들린 트레이가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기자들을 들이세요. 의사와 경호원들이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산소 호스를 달고 앉은 도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과거 한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죗값을 이제야 치르는 겁니다. 하은은 눈을 크게 뜬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장과 경호원들은 기자들을 밀어냈지만 이미 영상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사태 수습에 뛰어다녔지만 회장의 선언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병실 한쪽에 서서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하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자들이 물러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은 의자에 앉아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펜으로 짧게 적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했습니다. 그 종이를 도연의 침대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 도연은 손을 뻗었지만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공중에서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흐린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병실의 바닥에 닿자 종이 위 글씨가 반짝이며 드러났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도연의 눈앞에서 또렷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숨겨둔 딸, 간병인의 반전 정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장남 강민석은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을 점거하듯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며 유언 무효 소송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딸이 인정되면 내 몫이 줄어든다는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 강진호와 막내 세연도 그 자리에 앉아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형, 아버지 상태가 나쁜데 이건 좀 진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일이다. 그 시각 하은은 병원 복도 끝 창가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유산 노린 가짜 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메모장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아버지의 상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간병인으로서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운 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장비서, 저 녀석들이 또 시작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세요. 더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장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럼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리죠. 도연은 눈을 감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결심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석은 병원 근처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 DNA 결과는 조작됐어요. 진짜 친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방송에 나가자 여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하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휠체어를 타고 복도 끝에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무서운가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제 이름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 짧은 대화 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병든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따뜻했습니다. 하은아,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구나. 그날 밤 장비서는 기자들에게 익명 제보를 보냈습니다. 회장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진실이다. 그 한 통의 메일이 언론을 뒤집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숨겨둔 딸을 인정하다. 내가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 며칠이 지나 병실의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의사는 회장 강도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점점 약해졌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의사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유언장 수정안입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공헌재단으로 이전하고 일부를 윤하은 장학기금으로 지정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잡으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이 다가와 펜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포개며 사인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돈으로 남길 건 없어요. 대신 내 꿈을 남겨요. 그의 목소리는 숨소리와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뒤가 아니라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 딸이죠. 그날 저녁 장비서는
장학기금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은의 이름으로 신탁계좌가 개설되고 재단의 첫 공식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 창가에 희미한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몇 주 후 하은은 간병인을 정리하고 로스쿨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는 간병인 출신 재벌 회장의 딸로 밝혀져 장학생 되다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기자들은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하은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기사로 남기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녀는 매일 새벽 도서관 문이 열리기 전부터 책을 폈습니다. 밤마다 강의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하은은 조용히 법이라는 단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도연은 휠체어에 앉아 시험장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회장 강도연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재단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하은은 검은 옷차림으로 묵묵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끝나기도 전에 장남 강민석은 변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야. 아버지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면 돼. 그 말에 동생 강진호와 세연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석은 이미 언론에 유언 조작 의혹을 흘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 본사 로비 앞에는 가짜 딸 규명이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은은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 한쪽에서 장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네요.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죠. 며칠 뒤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 법정 안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민석 측 변호인은 회장은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유언장은 간병인의 주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은은 피고석에서 차분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하은 씨, 본인이 회장의 친딸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판사의 말에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처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병원 진단서, 회장에 잡힐 유언 영상까지 그 모든 서류가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법정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런 건 다 조작이야. 돈이면 뭐든 살 수 있잖아. 판사는 즉시 제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은은 감정 하나 없는 목소리로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진심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이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검증을 명령하며 선고를 다음 기일로 연기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하은의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아버지가 남긴 브로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반짝임은 마치 싸움을 이어가라는 신호처럼 법정 조명 아래에서 은은히 빛났습니다. 두 번째 재판날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든 방송사 카메라가 일제히 켜지고 플래시가 번쩍이며 피고석을 비췄습니다. 하은은 검은 정장을 단정히 여민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민석과 그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엔 피로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의례적인 절차를 마친 뒤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의 시선이 모두 하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닫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강도연 회장의 딸 윤하은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돈이 아닌 기회를 남기셨습니다. 그 기회를 저는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판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법정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석은 손끝을 꽉 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더 이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도연이 생전에 남긴 유언 영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병약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나는 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다. 그건 나를 용서해준 한 사람이다. 그 아이가 나의 유산이다. 법정 안에서 누군가의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유언장을 유효로 판단합니다. 피고 윤하은의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 한마디에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셔터음이 쏟아졌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하은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브로치를 꼭 쥐었습니다. 그 브로치는 조용히 그녀의 손바닥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카메라와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퍼부었지만 하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비서가 그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미소를 담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은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법정을 뒤로 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바람이 천천히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이 아버지의 손길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몇 달 후 봄비가 내리던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법률사무소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법정과 커피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강도연 회장과 젊은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지금 이 방의 주인 윤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익 변호사로 일하며 고아원과 노인복지센터를 돌며 무료 상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아이들이 그녀를 따라 변호사님, 또 오실 거죠? 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약속했잖아요. 아이들 사이에서 한 소녀가 그녀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예뻐요. 하은은 고개를 숙여 미소 지으며 목걸이를 풀어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행운의 목걸이에요. 누군가 널 꼭 지켜줄 거예요.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하은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우편함에 꽂힌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에는 보내는 이 장비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붉은 루비 브로치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이건 하은이에게. 하은은 브로치를 조심스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루비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자 마치 불씨처럼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브로치를 가슴에 달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책상 위 아버지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당신의 유산이 세상에 남았어요. 그녀는 불을 끄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창가에 놓인 목걸이와 브로치가 나란히 빛을 냈습니다. 은빛 십자가와 붉은 루비가 나란히 반짝이며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영혼이 아직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신호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은은 빗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가며 우산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아래로 작은 물결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하은아, 이제 괜찮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